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사람을 위에서 이제 렌즈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뭐 얼굴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뛰는 모습이다, 움직이는 거 다 잡아내고 아 저건 사람이다, 저건 선 사람이니까 쏴야지. 그리고 딱 잡아놓으면요 못 빠져나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메일이나 SNS, 감청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찾아내고 그 릴레이션십에서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구나. 이 사람 목소리는 데시벨로 따졌을 때 가짜 목소리고 비슷한 목소리고 진짜 목소리는 이거다. 뭐 이러면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그거를 쫓아가면서 AI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데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배경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네,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효친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지식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왜냐하면 대학 교수는 아는 것도 어렵게 가르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쉽게 풀어나가주시지만 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도 이제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정말 신선하고 재밌고 와 완전 이런 시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 깊이 있는 내공이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수님의 이력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처음 보시니까 네. 교수님 뭐 하시던 분이시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민원24의 기초가 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이라는 거를 99년에 만들었어요. 1999년에 만들어서 제가 서울시의 정보화 기획단장 부시장급으로 4년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서 아마 국내 전체로 아마 퍼지게 한 네. 그때 시장님이셨던 그 고건 시장님과 이명박 시장님을 내가 잠깐 모셨는데 고건 시장님이 국무총리로 가시면서 이게 중요하고 편리한 거니까 지방에도 다 쓰도록 해라 해서 만들어진 게 민원, 여러분들이 쓰시는 민원 24입니다. 그 기초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그거를 딱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 24라는 게 없으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죠. 네, 1999년에 서울시 부시장 역할을 하시면서 만드신 장본인이시다. 근데 그러면은 99년 이전에는 그러면은 없었죠. 이쪽 IT 이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저는 거예요? 미국에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를 한 8년 했는데요. 네. 그때 뭐 전산학과 교수를 주로 했고요. 네. 맨 마지막에는 산업공학과 교수도 한 2년 정도는 했습니다. 저도 산업공학과긴 그러세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많이 가르쳤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주로 많이 가르쳤고, 한국에 와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 전산학과에서 많이 가르쳤고요. 지금 현재는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에서 컴퓨터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업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보시는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교수님에게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요즘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제 21세기의 전쟁은 막 전투기로 하는 거 아니고 AI로 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사건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네. 팔란티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온탈러지라는 건데요. 네. 사람들이 온탈러지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온탈러지란 아주 간단하게 설명, 뭐 그 안에 내포된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제가 커버할 시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탈러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규칙입니다. 규칙이다. 네, 규칙이고 룰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TCP/IP도 프로토콜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 프로토콜 자체가 규칙이거든요.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 그러면은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규칙을 서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여러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규칙을 맞춰서 모아두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라직이 온탈러지다. 그러니까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만들 것인가가 온탈러지인데 너무너무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고 그 예제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온탈러지에는 사실 클래스라는 게 있고 인스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프로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십 이렇게 네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데 네. 클래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탱크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책이 될 수도 있고 그 클래시파이를 하는 그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스턴트는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사람이 뭐 배경률 교수다. 라는 게 이제 인스턴트거든요. 그 클래스에서 속하는 것들, 내가 찾아 들어가고 싶은 것들. 그 배경률 교수라는 게 인스턴트로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배경률 교수는 뭐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기를, 뭐 일주일에 몇 번 한다. 라는 것들을 요번에는 가서 해리포터의 뭐를 빌렸다. 라는 게 이제 뭐 성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프로퍼티라는 게 원래 이제 객체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릴레이션십인데 그 릴레이션십이 뭐냐면은 배경률 교수가 도서실에서 책을 빌렸으므로 그러한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검색과 그 다음에 통합과 통합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추론입니다. 그 추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돕는 게 온탈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일 겁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온톨로지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인 거거든요. 근데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훨씬 더 통신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온톨로지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정의할 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온톨로지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검색과 통합과 추론, 사실 21세기에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온탈러지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얼마나 유용성이 있고 어디다 쓸 것인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구성하는 관계, 구성하는 규칙을 우리가 온톨러지라고 한다. 그 규칙을 온톨로지라고 얘기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네네. 내가 이호석 아카데미에 오면은 네. 꼭 이걸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호석 아카데미 그 애청자기도 해서 이제 매번 이제 보고 전화도 드리고 피드백도 주시고 효석 씨 이거는 틀린 것 같아요. OS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그렇죠.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OS도 역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예제 중에서 제일 제가 감명 깊게 받아들인 거는 제국이다. 하는 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 제국을 다시 얘기하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가겠는가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로이드라는 그 자체가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뭐 오거노이드 이런 로이드라는 원래 뜻은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처럼, 인간처럼 휴머노이드, 그 뭐 오거노이드, 무균질 돼지에다가 신장을 키워서 사람의 신장으로 활용하는 그게 오거노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장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장기, 그게 오거노이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앤디가 OS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었던 친구예요. 아하. 모든 사람들이 나 앤디 같이 OS를 했으면 좋겠다. 아하. 그래서 그 별명을 붙여준 게 너 앤드로이드 같다. 앤디 같다. 그렇게 얘기를 붙인 게 그게 상품 이름이 된 겁니다. 그게 앤드로이드. 네, 그래서 앤드로이드입니다,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앤드로이드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iOS는 그냥 알겠거든요. 네. iOS. 근데 이제 앤드로이드는 왜 앤드로이드를 몰랐는데 앤디가 있었군요. 네, 앤디가 원래 2004년도에 서울 저기 삼성 전자에 와서 앤드로이드를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팔고 2005년도에 구글에 팔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2005년도에 부사장이 됩니다, 구글에. 그래서 2014년도에 나와서 이게 또 결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때 삼성이 참 그거 실수를 한 샀으면 게. 정말 큰 근데 변화가 있었겠어요. 삼성이 사도 네. 제가 그걸 그렇게 키웠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삼성은 그때 바다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시는 분들 네네. 아시겠지만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죄송합니다. 라떼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네네. 하여간 옛날에는 그 바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할 줄 알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성을 했었는데 그 앤디가 와서 보니까 C도 안 먹히니까 그리고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우리가 박사가 1000명이나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뭐 한 40-50명 박사를 줬지만 그 박사의 의미가 사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는 거지. 그쵸, 박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뭐 꿰뚫어 보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박사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저 잘 모릅니다. 근데 특히 뭐 OS라든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이쪽 컴퓨터에 관계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보다 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도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바삭하게 잘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의 원래 뜻은 뭐 어렸을 때부터 척척 박사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네. 그 박사가 1000명 있는데 이제 금방 뭐 대학 졸업 앤디 뭐 이런 거죠. 20몇 살짜리가 와서 뭐 개발한 걸 사라고?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안 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가 우리나라가 OS라고 하는 제국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었을까? 그때가 지나가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서울시에 있으면서 제가 네. 서울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관장을 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MS의 그 윈도우, 우리 이호석 씨는 윈도우 95부터 쓰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 전에 더스도 있었죠. 네.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 열심히 보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네. 다 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그 더스부터 저는 썼거든요. 근데 더스 전에 나온 것들이 사실은 유닉스가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뭐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닉스에서 더스가 파생됐고 또 유닉스에서 iOS, 또 IBM OS2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는 이제 OS를 얘기하지 마라 정도고 그거를 가지고 GUI 시스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DO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copy A.B 뭐 이렇게 쓰면은 A에서 B로 옮겨라 뭐 이런 것들을 그쵸. 전부 다 코드를 외워서 썼는데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하여간 그 코드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GUI 시스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전부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뭔가 더블 클릭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전까지는 이거 실행하십시오. 여기서 여기로 옮길 때도 이걸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프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었던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걸 그림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옛날엔 DOS 다음에 나온 게 쉘입니다. 그 껍데기라는 쉘, 네. 그 쉘을 썼었고 그 쉘이 발전돼서 그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나타냈는데 윈도우라는 뜻을 아세요? 윈도우가 창문? 창문? 네. 근데 그 창문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윈드 바람의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윈도우 창문을 끼게 된 윈도우가 됐는데 사람들이 윈도우 그러면 창문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쵸. 사실은 바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구멍을 윈도우라고 얘기를 했다. 옛날 고대
때 고대에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저기 어원을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윈도우라는 거를 통해서 그 명명을 한 거죠. 아이콘을 써서 쉽게 사람들이 코드를 외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윈도우고, 거기서 상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득을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윈도우를 버금가는 OS를 만들어서 세계에 다 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the things is change. 모든 것들이 바뀐다. 그 바뀐다는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PC만 쓰는 세계에서 사실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바뀐 게 바로 셀룰러 폰입니다. 모바일이죠. 그 셀룰러 폰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놓친 게 그게 아주 병폐라는 얘기가 그 제국을 놓치게 된 거죠. 근데 아직도 또 우리한테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거는 핸드폰은 with body,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버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on body입니다. 아하. 시계. 아. 차고 다니는 겁니다. 아. 그럼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인바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인바디로 갔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 누가 권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미래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앤디라는 친구가 삼성으로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우리는 아니, 박사 많고 괜찮아. 넌 가서 너 일 봐. 너 이제 대학 나온 애가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뉴스에서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메타의 저커버그가 라마를 이제 출시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으니까 좀 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옆에 AI 천재들 다 갖다 놓고 싶나 봐요. 그냥 지척에다가. 우리 동네에 와서 그냥 같이 살면서 막 그냥 뭔가 해보고 싶나 봐. 그래서 알렉산더 황이라는 애를 그냥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그냥 한 번에 그냥 50조를 버는 그런 규모의 딜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재에 대한 정말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온바디가 되든 인바디가 되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거는 거의 힘들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미래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OS의 윈도우를 능가할 수는 없지만 the things is change, 단말기가 바뀌게 되면 다른 OS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라는 거는 점점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해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석권하겠는가에 대한,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표준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표준. 네. 그래서 표준화를 꼭 우리의 상품화가 되는 것들로 만들어내고야 말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통신의 표준화는 누가 하느냐? ITU라는 데가 있거든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라는 데인데 그게 제네바에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 회의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바로 전 직장이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회의에 굉장히 많이 다녔죠. 뭐 유엔에 가서도 제가 연설을 했고, ITU에 가서도 연설을 했고, 유엔에서도 연설을 했어요. 아, 진짜. 네, 거의 BTS급이네요. 뭐 BTS보다는 뭐 아무튼 유명하진 않습니다만, 네. 저는 다행히 뭐 언어가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뭐 PPT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AI 쪽에서 우리나라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분야를 제가 발견한 게 AI 윤리 쪽을 한번 우리는 깊게 팔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윤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윤리는 대한민국의 example을 갖다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theory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 규칙이나 뭐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서 쫓아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그게 기술이 미국에서 나온 기술이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쓰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외국 사람들 만나서 강의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인인증서는 미국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가 경험을 제일 많이 했는지를 봐라. 아하. 그게 대한민국이다. 아하. 그래서 대한민국을 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품으로 만들어야 될 게 경험으로 가야 될 거, 티오리로 가야 될 거, 제품으로 가야 될 거, 소프트웨어로 가야 될 거 다 따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어디 출신이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공대 뭐 수학과 출신이니까 그 사람 수학만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고무에 많이 비교를 해요. 고무가 지우개로 만들어지면은 그냥 지우개 펑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이어에 들어가면 굴러가는 바퀴밖에 없는 거예요. 고무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고무로 있으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정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플렉서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죠, 그죠? 네, 유연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유연한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면은 뭐 전번 정부를 제가 욕하고 싶은 생각은 일도 없지만 실수한 게 만약에 있다면은 R&D 예산을 뭐 무조건 깎아라. 그러면은 원래 윤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대학이나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이나 연구소에 들어가는 그 연구 그 비용이 굉장히 새는 게 많습니다. 저도 뭐 대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건 새는 건데 그리고 심사할 때도 있고 이거는 주기 위한 건데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30%를 깎으라는 얘기는 골라서 새는 데를 막으라는 얘기지. 그거를 기재부에다 주니까 기재부는 기술을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30%를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70%고 나머지 연구비가 20%고 뭐 그런데 기본도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깎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공평한 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이 말도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이상하게 눈먼 돈 들어가고 막 이런 돈을 막고 진짜 쓰는 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공평하게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정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걸 아주 핀세트로 집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많거든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를 기재부에다 그대로 맡겨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실링만 이렇게 정해져서 주고 진짜로 깎아야 될 거 그 안에서 조정해서 갖고 와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플렉서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깎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깎아서 갖고 오는 데는 뭐 깎는 걸 덜 한다든지 규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규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고 예산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누가 제일 잘하느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어디서 돈이 새는지 저는 학교에서 어디서 새는지를 제일 잘 알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링을 주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아직 질문에 본론으로도 안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시작을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중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기회 되면 무조건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이야기하다가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걱정은 이제 좀 뒤로 이제 밀어놓고 그 팔란티어의 킬러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 이거 좀 설명. 킬러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온톨로지 그 팔란티어에서 만든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건 맞고요. 그들이 쓰는 게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인데 라벤더라는 게 있어요. 라벤더. 네, 라벤더라는 게 있고 하브소라라는 게 있어요. 하브소라는 주로 뭐냐면은 건물이나 이 연구실 같은 데에 그 군사 건물 이런 것들을 타겟해서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브소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가스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G-O-S-P-L-E, 가스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듣기. 라벤더는 뭐 라벤더 칼라, 뭐 라벤더 뭐 아시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보라색을 전부 라벤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명명을 붙여서 패키지를 쓰는데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추적하는 겁니다. 사람을 추적해서 그러니까 허마네이 같은 경우에도 허마네이는 칼리프라고 얘기를 해서 그 종교 지도자면서 아마 정권의 최정점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허마네이 그 입김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데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뭐 사고가 일어났으면은 대통령 바꿔야 되지 않아 이렇게 쓱 흘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바뀌어요. 아, 그 정도의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셰리프라고 그러는데 그 셰리프가 일대 셰리프가 모하메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인데 네 번째 사람이 이제 알리라고 자기 족하면서 자기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핏줄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합하고 아니다 2대 3대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3박 4일 걸립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킬러로 간다 그러면은 피터 틸이 얘기한 온탈러지를 기본으로 놓고 그 안에서 변형되게 쓰고 있는 것들이 라벤더와 그다음에 하브소라. 네, 하브소라라는 거를 가지고 건물과 사람을 추적을 한다. 네네. 허마네이도 너 어디 있는지 나 알아. 그게 라벤더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들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야, 너 이란 대통령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나 죽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죽일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다 보여준 거라는 거죠. 라벤더에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공격하면서 주요 핵심 그 핵 개발자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죽은 이유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인 건. 그건 되게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요.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SNS 그다음에 감청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단어의 연결 아까 온탈러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릴레이션십을 찾아내고 그 릴레이션십에서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론 이제 좀 잡히시죠? 네네. 어떻게 가는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구나.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기에 있다. 이유는 감청된 내용이 제일 마지막 감청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 목소리는 그 데시벨로 따졌을 때 가짜 목소리고 비슷한 목소리고 진짜 목소리는 이거다. 뭐 이러면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킬러 아이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그거를 쫓아가면서 컴퓨터 스스로 AI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데 있어요. AI 스스로. 네. 네. 그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안 한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그 한계점은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제법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잘 통용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국제법을 하다가 미국이 빠져나간다. 그럼 누가 말 듣겠어요? 그렇죠. 지금 유엔 같은 데가 이제 나 관심 없어 뭐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는 거고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신경 쓰고 들어와서 인벌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국제법에서 지금 그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 중국이 그 암초 같은 데에다 시멘트 부어놓고 그게 이제 비행장으로 쓴다. 우리 거야. 그런데 그거를 미국 빼놓고는 그 근처를 가는 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법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으로는 어떻습니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질문 중에 국제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국제법 위반이죠. 네, 보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과연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쟁이 만약에 됐을 때 방금 얘기해 주셨던 대로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AI가 이제는. 그래서 얘 여기 있고 쟤 저기 있고 뭐 해서 그냥 제 공격해버리면 사람이 손을 떠나서 우리가 그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모든 기술이 진짜 위험해질 때는 전쟁일 때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야 이거 우리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거 쓰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쓰면 쓰는 거죠. 드론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죽이면 죽이는 거고 AI로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서는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기 못하는 사이에 AI가 진짜 전쟁에
깊숙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에 이제 락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위에서 이제 렌즈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뭐 얼굴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뛰는 모습이다, 움직이는 거 다 잡아내고 아 저건 사람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열감지가 또 딱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쵸. 사람이면 열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되고 저건 산 사람이니까 쏴야지. 그리고 딱 잡아놓으면요. 어디로 도망갈 수가 못 없겠네요. 빠져나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지되는 순간 인지되는 순간 따라가서 그냥 따라가서 바로, 네. 자기가 최적의 그 포지션에 왔을 때 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무기로서는 인간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냥 뭐 도망가고 이런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허허벌판에서 싸우는데 북한 군인이 초장에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었고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사실 드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군인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근데 이 기술에 팔란티어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팔란티어 기술은 다 베이스로 다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네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 보고 그 다음에 아이언돔 뭐 골드돔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아이언돔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그냥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서 그냥 골드돔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골드돔이라는 건 없고 아이언돔이 뭐냐면은 공중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이제 폭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게 아마 이스라엘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버티면은 이제 뚫리는데 이 이란이 어느 정도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의 변수는 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폭격기가 뭐 F-35, F-15 뭐 이런 것들이 가서 이제 폭격을 했어. 아마 F-15가 가서 폭격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F-35 같은 경우에는 3,000km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데 작전 수행할 수 있는 그 키로 수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면은 가고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니까. 네네네. F-15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한 5,000km 정도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와서 폭격을 하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정도 되는데 200대가 와서 쏟아붓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 미사일이 아니라. 근데 그걸 왜 못 막았느냐? 방공 시스템의 대부분이 그 레이더나 그 감지하는 시스템이 거의 다 중국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제가 이제 뚫렸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망하면 중국은 뭐 엄청난 희생이 될 거예요. 첫째,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못 받죠. 기름을 뭐 싼 가격에 뭐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쩔쩔매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싸게 만들기 때문인데 그게 전부 원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거든요. 플라스틱 종류나 뭐 아스팔트나 이게 전부 다 원유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란이 망하게 됐을 때 이란이 레짐 체인지라고 그러죠. 그 국가의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을 때에 중국이 받을 타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계산할 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팔란티어의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또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팔란티어의 시작은 뭐 CIA에서부터 뭐 시작됐다는 네, 얘기가 네.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나토 회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러다 보면 팔란티어의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우리나라 육군도 막 가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까요? 그 팔란티어 저는 뭐 자신 있는 게 우리나라도 팔란티어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그 복잡한 민원 처리도 만들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사실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만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온탈러지의 기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게더링하고 어느 펑션에다 내가 묶을 것인가만 결정이 되면 하나씩 빌드업해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국방부 그 피터 틸이라는 친구가 그 팔란티어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 9.11 사태 2001년
9월 11일 그 쌍둥이 빌딩이 폭파됨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리가 왜 이걸 못 막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CIA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저 펀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시작해 보지 않겠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터 시작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청이나 도청이나 SNS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큰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좁혀 들어가서 그것만 지금 하려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방에 제일 먼저 어플라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방에 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고담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기업에서 쓰는 거는 이제 파운더리라고 그러는데 고담이라는 뜻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 뉴욕을 옛날어로 고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이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이거 고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FBI, CIA가 필요한 것들을 좁혀서 그 단어들을 조합하니까 그리고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잡아내니까 이건 마약에서 흐른 돈이다 아니면 뭐 폭탄을 가진 사람들이 폭탄 제조를 위해서 돈을 움직인 거다 하는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국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러한 장치를 잘 만들고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방 쪽부터 좀 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뭐 팔란티어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자주적으로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뭐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께서는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어떻게 정의하시고 이 회사가 이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보거든요. 분들이 궁금해하니까요. 네. 저는 팔란티어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다. 네. 왜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수를 보고 뭐 한 40만 되면 투자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지수가 한 84 정도 될 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성이. 네네네네. 그러면 그걸 보고 지금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더 남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네. 백영길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해서 나 망했다 이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돈 있으면 계속 산다. 그게 이제 룰 오브 40라고 해가지고 수익성과 그리고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가 그렇죠. 네. 40만 넘어도 괜찮은데 지금 이번에 또 놀라서 84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성장도 하면서 수익성도 챙긴다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팔란티어는 한번 기업이 됐든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쓰고 있고 한국 기업으로는 네.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도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굴지 회사들이 거의 다 쓰죠. 왜냐하면은 뭐 나지 같은 데에서도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것도 공무원을 뭐 몇 명을 해고시키겠다 하는 것도 이 팔란티어 툴의 기본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일부만 써도 그렇게 되는데 그 팔란티어가 왜 지금 그렇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냐면 한번 들어간 회사는 나오질 못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줘서 계속적으로 프로핏을 내게끔 만들죠. 그렇고 낼 수도 있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에서 데이터를 다 줬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재고 관리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윤을 어떻게 창출하겠는가까지도 이제 들어가야 될 테고 그러면 데이터를 점점 더 주게 되죠. 그러니까 뭐 시큐리티한 데이터 빼놓고는 그 생산에 관한 것들, 생산의 효율에 관한 것들 이런 걸 데이터를 다 분석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회사들은 절대로 나가진 않죠. 거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다른 애들이 나 팔란티어 하는 거 하고 싶은데 나도 해가지고 해야지라고 해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데이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데이터 중요하다 그랬는데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빅데이터 그러는데 빅데이터의 정의도 잘 모르고 빅데이터나 라지 데이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 교수한테 그랬어요. 라지 데이터하고 빅데이터하고 틀려. 언제 기회 있으면 그것도 네.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가공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은 이거는 거의 폭발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언제 기회 있으면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자기 손아귀에 다 넣고 싶은 게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되는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저희가 이게 팔란티어 이야기를 좀 하다가 테슬라 이야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예고편 느낌으로 한번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많은 분들이 아마 백영규 교수님 그러면 일론 머스크 전문가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뭐 짧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이 거의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 거고 미래 산업에 아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 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데이터를 게더링 한다. 데이터를 전체 다 모은다. 그랬을 때의 모든 제국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저는 셀룰러 폰이라고 봐요. 셀룰러 폰. 그 핸드폰을 가지고 데이터가 제일 많이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룰러 폰을 꼭 테슬라 셀룰러 폰을 세상에 뿌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셀룰러 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체계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타링크랑 연결돼 있고 스타링크랑 연결돼 있으면은 6G를 쓸 수 있는 거고 6G는 1테라헤르츠 정도 또 1테라 bps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직진성은 있어도 힘 밴드는 좀 적은 그 휨성은 좀 적은 건데 땅에 내려와서는 타워 시스템으로 5G랑 연결될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새틀라이트과 비행기 안에서 쓰는 카톡이나 유튜브는 충분히 우리가 6G에서는 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셀룰러 폰에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을 아마 수집을 해서 모든 것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셀룰러 폰을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혹은 뭐 누가 어떤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셀룰러 폰을 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온 바디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사실 이게 과연 AI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디바이스가 모바일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모바일 폰이 가장 데이터를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이제 바뀌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옮길 텐데 이거 갖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기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일단 디지타이즈 돼서 데이터가 모여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옮기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산학자들이 주로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지타이즈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를 무리하게 인수한다든지 XAI를 진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시키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접점은 최 끝단에는 데이터라는 게 있다는 거네요. 네. 그거를 어떻게 빨리 프로세싱을 해서 인간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거를 제일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이 파워는 한계가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4년 후에는 관둬야 되는 거고 그쵸. 뭐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후에 관둬야 되는 거고 뭐 그 전에 관둘 수도 있겠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관뒀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 길게 본다고 그러면 데이터 수집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 아들인 X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이기도 하고 세계에 재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데이터가 걔네들 다 하게 되면 우리는 할 게 없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할 게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몇 가지 돌아가고 있는 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아, 국가를 위해서. 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로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고 오늘 얘기했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뒤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세상이 진짜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지혜를 모을 때 이제 교수님의 의견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오늘 사실은 저희가 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다 많이 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교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있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얘기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도 꽤 됩니다. 그리고 또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를 집어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다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네. 라고 얘기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많이 접촉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 많이 가져가시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가지고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